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말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국 양돈 농가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 영향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염원이 농장 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양돈 농장에서는 기본 방역 수칙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물가 상승으로 고심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월급 봉투를 걸고 넘어졌는데요. 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대기업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또 임금 인상 자제론을 꺼냈습니다. 물가 상승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금 격차 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또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 갈등을 증폭킬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 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직접 주문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나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경총 회의실에서 이제 간담회를 열어서 이 관련 발언들을 남겼는데 좀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발언들이 있었어요. 예? 가령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뭐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 기업들에서 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임금을 높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언급했는데 예. 또 주요 근거를 또 인플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이 얘기를 하면서 네. 두 가지가 중첩된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격차가 서로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꺼내면서 예.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그 물가와 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경제 사회 전체 어려움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남겼는데 네. 이게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뭐 가릴 것 없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월급 봉투 걱정하셔야 될 많은 분들께서 네.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거기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협상 중이죠. 그렇죠? 네. 네. 뭐 당연히 이 협상에 이 경제부총리 발언 영향을 어떤 형태로든 미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지금 이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게 지금이 이 최저임금 협의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예. 관련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회의를 앞두고 정부 세종청사에 모인 양대 노총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사용자 측 입장에 힘을 실은 거라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물가 동결됐습니까? 금리 동결됐습니까? 부동산 동결됐습니까? 경제수장의 발언으로 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어붙었습니다. 노동계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례적인 이런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 그가 내세운 논리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되죠? 네, 우선 들으신 내용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위 부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예. 논리는 한마디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게 우선 깔리고요. 네. 그다음에 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는 연쇄 상승한다라는 게 두 번째 논리입니다. 네. 그로 인해 이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값을 안 올리기 위해서는 임금도 사실상 너무 높이 올리지 말아야 된다. 기업들이 좀 노력해달라라는 거예요. 네.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물가 상승을 뭐 막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왜 하필 이 임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어떤 단계를 설명을 해요. 네. 단계 설명하면서 뭐 원자재가 오르고 원유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물건값이 오르고 그로 인해서 끝내 임금이 오르면 이 인플레의 어떤 사이클이 완성이 된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이 발언에 좀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경제학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물가가 워낙 지금 높은 상황이니까 부총리로서 물가 좀 억제해야 된다. 거기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유를 강조했고 민간 중심을 강조했던 정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임금이 얼마일지는 기업이 결정하는 거고 특히 노사 간의 합의 사항이잖아요. 네.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과거에도 이랬었나요? 네, 관련해서 그 경제부총리 혹은 이제 어떤 경제수장이 이런 임금 발언을 한 적이 있었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니까요. 네. 한국경제신문이 좀 재밌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 7년 주기로 7년 주기. 네, 7년 주기로 경제수장이 이런 발언들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요. 가령 2008년에는 강만수 당시 장관이 임금 교섭 분위기 상생 협력을 우선해달라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네. 또 반대로 2015년에는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마디로 2008년에는 이 당시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가 있으니 좀 임금 상승을 좀 억제해달라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고요. 예. 2015년에는 당시에 굉장한 좀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네. 임금을 좀 끌어올려달라라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네. 임금에 대한 발언은 나오기도 하고요. 예. 또 흥미로운 건 또 민주당에서도 관련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2019년에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이 3년 또는 5년간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여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기업이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인식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인 철학과는 좀 많이 위배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네. 최근에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라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네, 바로 또 내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원래 보수 정부라는 건 시장 자유를 중시해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시그널을 좀 강하게 주느냐 이런 반발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놀랐던 게 예. 지금 김동기 기자께서 과거 정부에서 나왔던 비슷한 발언도 소개해 주셨는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함께 음성도 들어봤지만 이번에 추경호 부총리 발언이 수위가 일단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그러네요. 거의 이제 대놓고 인상하지 말라는 수준까지 왔는데 네. 이게 대단히 인기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당연히 맞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무리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래도 특히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해도 이런 발언을 노골적으로 했다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이게 아무래도 노골적으로 그 기업 편을 들어주는 것을 그 노선을 더 노골화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지금 법인세는 인하해주는 맞습니다. 양상이고 네. 네. 기업들에게 지금 보면 월가절감 이런 얘기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원가절감. 그러면 예. 경제는 약간 핑계고 기업들의 비용을 여러모로 다 줄여주는 과정에서 노동자 임금까지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마치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이익을 좀 더 높여주는 그렇죠. 법인세 인하해주고 임금 인상 자제 요구를 하면서 그렇죠. 노동 시간도 조절해주고. 네. 노동시간도 조절해주고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 참 그러네요. 저희가 잠시 후 4부 인터뷰에서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소상공인연합회 연결을 해서 관련 입장 각각 들어볼 테니까요. 이 문제는 그때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 관심 갖고 들어주시고요. 네. 다음 말 어떤 것인가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간의 설전을 다뤄봤습니다. 일단 우선 준비한 오디오 먼저 들어보시죠. 검찰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던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법무부가 헌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취임 전부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직접 소송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필요하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변론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느냐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구나. 법무부는 권부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정신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목소리 차례로 네. 들어보셨는데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이 사안 놓고 지금 주고받은 이야기죠? 네, 특히나 그 조금 전 말에서 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한동훈 장관이 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서 변론할 수 있다 아하.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국회랑 대결을 직접 하겠다는 얘기로도 들릴 네,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슈퍼히어로 내가 가면 해결될 거야 이런 뉘앙스 좀 느껴지네요. 그 해결을 법정에서 하겠다라는 어떤 그 관점도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네. 정부 부처가 지금 국회 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네. 우선 법무부가 제기한 이 권한쟁의 심판을 간단하게 보면 국가기관이나 혹은 지자체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이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이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 개정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낸 상황이고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재 절차에서 진지하게 물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과연 이 어떤 뭐랄까요 그 법정에 가서 해결하겠다라는 태도가 과연 이 원래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구인데 그렇죠. 그 설치 원리와 헌법 정신에 과연 맞느냐 이런 논란도 이뤄지고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 맥락에서 사실 검찰도 정부의 행정부의 일부고요. 네. 행정부 각 부가 무슨 일을 할지는 정부 조직법에서 정하고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네. 국회에 소관 사안인데 이걸 행정부의 일원인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다가 요청해서 이걸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국회도 뭐 야당도 기분 나쁘겠지만 국회도 상당히 좀 썩 좋은 기분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국회 차원 한마디로 입법부 차원에서는 좀 불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런 문제는 그럼 여당에게 맡겨요. 그런데 여당에게 맡겼는데 법안이 나온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설명 자료를 만들 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관련 내용을 합의했었다라는 내용은 또 없더라고요. 그 뺐어요? 네, 내용을?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국회가 나서서 함께 선 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만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 법무부가 승소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당당하게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꺼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후의? 네, 최후의 카드다라는 것이고 헌재가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헌법재판소는 얼마나 정치적인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지켜봐야 할 사안이네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국정 주도 인사하며 모든 사안에 지금 참여하고 이끌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이 이슈를 그야말로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 목소리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쿠키뉴스 의뢰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데이터 리서치가 27일 전국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검찰 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61%가 동의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연령층에서 지금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리얼미터에서 27일에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여기서도 부정응답이 1.1%포인트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지금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함께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민심의 반응이 굉장히 지금 빠른 편인 거죠. 그러네요. 네, 한 달 만에. 지금 언급해 주신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0에서 24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이고요. 사실 처음에 검수완박법 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또 높았었잖아요.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좀 밀어붙인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이 많았죠. 그렇죠. 절차적인 문제. 근데 지금은 이건 너무 심한 검찰공화국인데라는 반응을 국민들이 보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사에서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민생 위기지만 해외 출장은 간다.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사실 6월부터 국회의원 출장이 갑자기 너무 잦아졌는데 지금 국회 공백 상태가 한 달째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런 와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필리핀 새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특사로 출국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출국했습니까 결국? 예. 아하.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네. 먼저 이에 대해서 여야가 주고받고 있는 공방 어제자 미디어오늘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상한 시국에 대통령은 나토에,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협상의 상대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농단입니다. 자신들이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만나자고 그러면은 저쪽에서 쇼하는 거냐라고 비판할 것이고, 그냥 안 만나고 가면은 원내대표가 뭘 했냐 또 이렇게 비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만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난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국회가 한 달째 소위 말하는 개점 휴업 상태. 네. 그 이유는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고 네. 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해외 출장을 가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공방이죠. 그렇습니다. 들으신 대로 일단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네.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제안해놨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출장을 가면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협상농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표현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예. 방금 들으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입장은요. 한국전쟁에서 큰 도움을 줬던 필리핀에 대해서 새 대통령 취임하는데 안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특사는 3주 전에 이미 정해져가지고 네. 보도로도 나왔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들으신 바대로 지금 민주당 안은 어차피 받을 수도 없다. 이런 입장도 같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만 가는 게 아닙니다. 6월 들어서 갑자기 해외 출장이 많아졌는데 네. 이게 지난달 말부터 지금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국회의원 출장이 한 건이었대요. 네.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일단 14건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하. 다음 달까지 합하면은 갔다 온 거 갈 예정인 거 다 합치면 20여 건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네. 사람들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멈추니까 해외 출장을 가? 뭐 이런 이제 좀 걱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해외 출장에 대한 좀 의심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6월에 국외 출장이 늘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왜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이번 달에 갔다 온 해외 출장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EU 특사 자격으로 벨기에와 프랑스를 갔다 왔고요. 네. 민주당의 박병석, 조응천, 소병철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6월 17일에 캐나다 상하원의 초청을 받아서 국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입법 정책 연구를 위한 방문도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자 관계자들을 만나러 독일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해외 출장 이런 상황에서 특히 지금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네. 현안 법안들도 쌓여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비판이 많은 상황이고 예.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17일에 무노동 무임금을 선언하고 세비를 반납하자.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반응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네. 한 달째 국회의원들 일 안 하고 있지만 월급이 평균적으로 1,280만 원인데 국회의원들이 네. 이거는 다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표창원 우리 표디께서는 국회의원 경험이 있으신데 네. 이 해외 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국민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네. 저것도 우리 세금으로 이거 다 세비로 되는 거니까 예. 우리 세금으로 놀러 갔다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있는 편이거든요. 네. 아니 국회의원도 해외 출장 필요하면 가야죠. 가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입법 능력 향상,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면 가야죠. 그런데 특사도 있고요. 예, 특사도 있고요. 다만 그 시기 그리고 일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갑자기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라는 건 사실 국민 앞에 조금 눈치가 좀 보이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주된 목적은 말씀하셨지만 그 일정 전체가 제대로 공개가 되느냐. 그것도. 예, 다녀와서 그 방문에 대한 보고서가 제대로 국회의원 직접 작성해서 제출이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 잘 안 지키고 있거든요. 네, 공개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 혼나고 야단 맞고 문제되는 부분이죠. 네, 김동인 기자께서도 혹시 관련된 문제를 혹시 취재나 이런 걸로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이 문제를 취재하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국회 회기 중에 일단 비수기가 있긴 합니다. 이 국회에도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휴가 가시는 기간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회기상으로는 이 여름 이후에 국감 때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어떤 출장을 마련하긴 하는데 문제는 사실 아무리 미리 정해놓은 거라 하더라도 지금 공전하고 있는 문제,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 좀 워낙에 급하다 보니 지금은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퓨디께서도 말씀하신 눈치를 봐야 되는 시점. 네, 그러니까요. 시기는 좀 잘 보고 가야죠. 네, 저희들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다음 말말말은 어떤 겁니까? 칼퇴를 잊은 그대에게 야근송. 어허. 네, 야근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를 누군가 추천하는 건데 네. 그 주인공이 고용노동부입니다. 아하. 고용노동부가 어제 공식 SNS와 블로그에 이런 제목으로 노래들을 추천한 것인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오늘자 MBC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시간만 늦출 뿐.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을 들으며 얼른 처리하자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10곡의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추천곡은 헤븐리 시티의 밤샘 작업. 먹고 사는 것이 바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친다고 써놨습니다. 아이유의 이 지금이란 곡도 추천했는데 야근으로 힘들지만 소중한 하루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7월의 주제는 휴가 안 가도 휴가지처럼 느껴지는 기억 조작송이라며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달라고 썼습니다. 뭔가 좀 놀림받는 듯한 느낌도 들고 기분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저는. 네. 고용노동부가 야근을 독려한다. 이거 반응이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지 단속하는 그렇죠. 기관이고요. 그렇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스스로 쓴 인물을 보면 노동자 권익보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입니다. 아하. 4년 전에는 야근 없이 정시 퇴근하자는 캠페인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4년 만에 정반대로 야근송을 들으면서 열심히 야근하자고 하니까 심지어 지금 다음 달에는 휴가를 안 가도 휴가를 간 것처럼 느껴지는 노래를 추천해달라 그랬거든요. 아이고. 지금 그래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야근도 하고 휴가도 가지 말란 소리냐. 아하. 지금 고용노동부가 우리랑 장난하는 거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서 1시간 만에 이걸 어제 삭제를 했어요. 네. 조금 더 흥미로운 거는 고용노동부의 이 논란에 대한 해명인데요. 네. 야근을 안 하면 좋지만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불가피하게 야근을 할 때 빨리 마무리하고 퇴근하시라는 차원에서 응원곡 리스트를 만들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취지와 안 맞아서 삭제를 했다 그러는데 예. 요 해명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가요. 김동인 기자는요? 네, 저도 전혀 납득이 안 가고 뭔가 내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4개의 노래가 떠오르면서 미싱은 돌고 도니 돌아. 이 느낌이 드는데 좀 아프네요. 고용노동부 해명이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요. 이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 네. 발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네. 이것도 겹쳐져서 좀 해석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댓글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많고요. 네. 아무래도 6월 23일 발표였는데요. 이정식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예. 주 52시간제의 정상 기간을 그러니까 연장 근로 12시간의 정상 기간을 지금 일주인데 한 달로 하겠다. 네. 그래서 곧바로 쏟아져 나온 보도가 그러면 한 주에 9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보도였어요. 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우리가 연속 휴식 11시간제 보완책을 병행 도입할 거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네. 그저께 MBC 보도가 이걸 또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69시간이 나오는 거죠. 주 69시간이.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SNS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어차피 야근할 거면 열심히 빨리 하자.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하자. 이건 좀 아까 이제 김동인 기자가 지금 그렇죠.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라는 말씀 주셨지만 오래전에 우리 사회 사실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91년부터 92년까지 법원과 검찰 등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각 네. 지자체들 그리고 새마을운동협의회 전 사회적으로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내놓았던 캠페인 슬로건을 보면요. 예. 최근에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먹고 놀기가 땀 흘려 일하기를 밀어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상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들인데 네. 중요한 거는 전 사회적으로 이런 운동을 할 때도 당시 노동청은요. 네. 그 운동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하는지 단속해야 된다. 아하.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근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 이런 강조를 했어요. 네. 바로 그게 노동청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불과 우리가 그 2013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 기자가 방송에 나와서 네. 월요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요일에 출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농담 아니고요.
네, 실제로요. 그래서 사회적인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인식 개선이 돼가고 있는데 이미 사람들은 그런데 왜 갑자기 기관이 이렇게 바뀌는가, 네. 왜 정부가 바뀌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궁금증을 안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